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투자가 시대정신이 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3년 전 유통 대기업에 입사한 서모 씨 32는 취업문만 통과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대학 앞 자취방을 벗어나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뿐. 그마저도 9천만 원 전세 대출을 받았다. 입사 무렵 점 찍어둔 아파트는 4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치솟은 반면 서 씨의 연봉은 300만 원 올랐다. 지난해 말엔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서 씨는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취업에 목숨 거는 대신 비트코인을 샀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2021년 12월 1일자 기사입니다. 이 짧은 기사는 오늘을 웅변합니다. 서모 씨는 열심히 공부했고 치열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을 따듯 힘든 시기에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말이지요. 대기업 입사는 청년들의 꿈입니다. 그는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별로 없지요. 여전히 대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했지만 대출금은 늘었습니다. 몇 년 절약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손에 넣을 수 있을 듯 보이던 아파트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월급만으론 감히 넘볼 수 없는 먼 나라의 꿈이 되었지요.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봐야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대 자산, 즉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NFT 등을 가진 별 3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었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들이 몇억, 몇십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신화처럼 난무합니다. 회사 부장님은 강남의 아파트로 몇억을 벌었고 또 누구는 지방 아파트를 몇 채 사서 단 몇 달 만에 몇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 입사 동기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얻었고 발빠른 누구는 NFT를 사서 몇 배의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노동만이 희망이라 믿었던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우직한 자신이 미워집니다. 남부럽지 않은 두뇌와 젊음을 가졌음에도 자본주의 경쟁에서 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의 청춘에게 경쟁은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는 더 잘 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한데 잠시 방심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화가 치밉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을 겁니다. 동아일보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잡코리아가 2021년 11월 초 2030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금융인식 실태조사는 오늘의 우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10명 중 4명은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워 투자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적금 금리가 낮아서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는데 이는 결국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위기감을 느낀 청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지요.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투자. 벼락거지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벼락거지란 말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사람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경쟁 대열에서 뒤처진 경우지요.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라고는 적금이 전부였던 사람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이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 기다리며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른바 벼락거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들은 정말 벼락거지일까요? 아닙니다. 거지란 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거지일 수 있겠습니까? 벼락거지란 용어엔 자본주의를 숭배해온 우리의 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노동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은연중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벼락거지란 용어는 노동만으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러니 투자나 투기를 해야만 최소한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른바 투자가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벼락거지를 피하려 뒤늦게 투자 대열에 뛰어든 사람들은 2022년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이들의 투자 성적표는 그야말로 낙제 수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뒤늦게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 천정까지 뚫을 듯하던 주식과 코인 시장에 별다른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든 사람들, 이들은 현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나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이들 손에 남은 거라곤 절반 이상 쪼그라든 투자금과 막대한 빚뿐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거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자산시장에 대한 몰이해, 즉 준비되지 않은 묻지마 투자가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동시에 주체적인 사고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린 행동도 원인입니다. 투자란 원래 위험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투자 실패는 대부분 이득에만 집중하고 위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투자의 전제 조건은 위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투자입니다.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2022년 들어 투자의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식시장, 주택시장에서 떠났습니다. 어느새 투자 열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경제는 한층 더 금융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금융화가 진전될수록 투자는 개인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앞으로 더욱더 개인 간 상대적 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 부의 차이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투자는 이미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론 더욱 심해질 테고요. 핵심은 투자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지입니다. 그 길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도는 있다고 믿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투자로 달콤한 과실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 투자 열풍일까? 앞에서 언급한 청년 금융인식 실태 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금융 행태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금, 적금을 보유한 청년이 75%를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이용해 돈을 불리는 거지요. 한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도 급증했습니다.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등에 투자하는 청년은 52%에 달했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청년은 14% 정도였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청년들아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에 나선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투자자가 이렇게 급증한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투자 열기가 높았던 때가 있었지만 전연령대에 걸친 광범위한 투자 열기는 전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있었더라도 그 기간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2000년대 초 이른바 인터넷 기반 회사 등 벤처 열풍 시기에도 투자자는 대부분 장년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회복, 상승장 역시 일부 투자자가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대대적인 투자 열풍이 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투자자가 급증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직후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전 세계에서 투자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가계와 비영리 기관이 보유한 총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미국 가계 및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4%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집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연맹의 회원의 경우 2009년 이래 보유한 자산 주식, 채권, 현금 중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1987년부터 회원들의 자산 배분 현황을 조사해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한은행이 2021년 4월 20일 발표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9.9%였던 주식 투자 비율은 2020년 38.2%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거의 4명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여름 무렵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 몇 개를 받았는데 고등학생들 질문 절대 다수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알트코인을 지금 사는 건 어떨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정말로 오를까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투자가 청소년에게도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렇다면 투자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돈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무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혹은 돈을 구할 수 없다면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주식이 있어도 혹은 곧 오를 것 같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도 돈이 없으면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유동성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유동성은 자산시장의 향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산시장은 돈이 풍부한 환경에서만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 창궐 이후 투자가 늘어난 걸까요? 바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돈을 푼 거지요. 이로써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한 배경에는 위기에 처한 실물 경제를 도우려는 목적이 있었지요. 난관에 봉착한 기업과 가계의 돈을 풀어 투자와 생산, 고용, 소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쪼그라들었을 때 중앙은행이 푼 돈은 생산적인 투자나 소비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기업, 어느 가게가 생산적인 투자와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대신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빌린 돈으로 주머니가 그득해진 사람들은 자산시장으로 몰려갑니다. 값이 떨어진 돈을 은행에 놔두기보다는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가계와 기업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공급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소비와 투자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자산시장으로 향했다고 봐야 합니다. 넘쳐나는 돈은 투자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했고 여기에 빛을 내기 좋은 환경은 비투 현상까지 불러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이 이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간극은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사실 이때를 기회라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와중에 발빠른 스마트머니들은 폭락한 자산을 싼 값에 거둬들였고 경기가 회복되자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자산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때 나도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나도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나도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쯤 나도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라고 말이지요. 이때의 경험은 커다란 교훈으로 남았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구에 퍼지자 주식시장은 일순 크게 폭락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더 많은 사람이 자산시장에 참여했습니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즉 무리해서 소외되거나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인간의 속성은 인류의 DNA에 깊숙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런 속성이 여전히 인류의 뇌를 지배한다고 설명합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시장 참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투자를 게임처럼 한다고. 거래 플랫폼, 특히 주식거래 플랫폼의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주식을 백주 단위로만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죠. 이젠 단주 거래는 당연하고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1000 테슬라 주식도 가진 돈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 얼마든지 소수점 단위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가령 $100가 있다면 0.1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투자 기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로빈후드나 기타 거래 플랫폼들이 이런 거래를 보장하고 이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해외 주식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이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22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가격은 8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최소 거래 단위가 1주니 이 주식을 사려면 8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0.1주만 살 수도 있으니 8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소수점 거래를 허용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지요. 젊은 세대는 게임을 즐기며 자라온 게임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에 몰두해 PC방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보내봤을 겁니다. 자연히 게임 환경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래 플랫폼은 투자를 게임화했습니다. 부동산도 웹에서 마치 게임 화면을 보듯 거래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호가창에서 클릭만 하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거래하는 투자에서 사람들은 소액을 거래할 때 그 돈을 꼭 지켜야 할 미천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 대가라 생각하지요. 투자 대상물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게임 화면이 바뀌듯 가격이 움직이면 족합니다. 투자란 개념보단 게임하듯 즐기는 거래가 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폭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히 투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20세기까진 노동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줬습니다. 먹거리도 집도 안락한 노후도 웬만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해결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50대 후반, 60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면 집 장만도 가능했습니다. 청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장됐지요.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 근무했거나 공직에 있던 사람 혹은 자영업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 얘기입니다. 이들에겐 별다른 투자 없이 비교적 풍족한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주거 목적으로 산 집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시대가 이들이 보유한 자산 가격을 높여준 셈이죠. 21세기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초저금리는 노동 소득만으로 자산 가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무엇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임금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불안한 당신. 2022년 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판의 적금을 제외하면 시중은행 적금 이자는 대체로 연 3%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금 금리는 연 2%대 수준입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고도 성장기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등생의 성적은 오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학을 90점 이상 맞는 학생은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 또한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고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성장률을 높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빚더미에 올라있는 한국 가계와 기업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급감하지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은 지속될 수 없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올라도 기준금리가 3%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금리는 이제 숙명이 됐습니다. 노동소득을 예적금으로 불리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나마 노동이 정년까지 보장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이 안락한 삶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남하는 돈을 벌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유를 향한 도약, 퀀텀 점프.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경제적 자유란 뭘 말하는 거지?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런데 오늘을 살면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나? 개인적으로 저는 부자를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소유한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말이죠. 수천억 원, 수조 원을 갖고도 더 벌려 애를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결핍하다는 뜻입니다.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돈을 갈구한다면 그는 여전히 결핍 상태인 겁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죠. 따라서 부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돈을 버는 모든 행위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돈은 예외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데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작품이 인기를 끌어 생기는 수입, 빵을 굽거나 커피 끓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해보는 수입,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버는 수입 등등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에 따라오는 부수적 수입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요. 그는 부자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돈에서 해방된 삶을 의미한다면 더 이상 돈을 벌려 아등바등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부자일 테지요.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이 된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분들은 살아가는 데 큰 돈이 들지 않지요. 텃밭에 채소를 키워 뽑아먹고 닭을 키워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돈을 벌려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 부르지 않아도 이들은 부자입니다. 반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갖고도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려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들은 부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이긴 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진정한 부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바이오족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 문구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약자로 재무, 독립, 족이 은퇴를 뜻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해 빨리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돈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왜 굳이 은퇴를 강조한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직업으로서의 일은 고역입니다. 북적이는 지하철을 타고 몇 시간을 시달릴 생각, 상사의 잔소리, 밀린 업무, 동료들과의 지독한 경쟁을 생각하면 현기증이 납니다.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입니다. 한데 돈 나올 곳은 근로소득뿐입니다. 일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은퇴는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고 동료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에 고통도 없고 전세를 살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건 언제든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의 꿈이죠. 이를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또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니까요. 누구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슈퍼카를 몰아야 행복합니다. 또 누군가는 한적한 시골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원하겠지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4%의 법칙.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신의 씀씀이보다 더 많으면 됩니다. 연간 씀씀이 규모가 5천만 원이라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기는 수익이 그보다 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 2천만 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원이 있으면 되겠지요. 다만 그 수익원이 평생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원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벌 수도 있고 목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4% 룰이란 게 있습니다. 연 지출액의 25배 순자산이 있다면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1999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에서 비롯했는데 투자금 은퇴자금을 주식 100%나 주식 75%, 채권 25%에 넣어두고 매년 4%만 인출했더니 30년 동안 은퇴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를 역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식의 투자로 연 실질 수익률 4% 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도출됩니다. 실질 수익률이란 인플레이션 수치를 차감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2%라면 실제론
6% 정도 수익률을 냈다는 말이죠. 물가가 오름에 따라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한 연구라는 겁니다. 연구의 핵심은 연간 생활비의 25배만 있다면 더 이상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연 생활비가 4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만 있다면, 연 생활비가 2천만 원인 사람이 5억 원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연구엔 함정이 있습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은퇴 후 사망까지 기간을 30년으로 한정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꿈꾸거나 실제로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지요. 이 경우엔 위 연구가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은퇴 후 사망까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않을 확률이 80%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트리니티 대학 연구의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간만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지요. 트리니티 대학 연구진은 자금을 전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금 전부를 주식, 채권 등에 계속 묻어두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주식이나 채권은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비교적 변동성이 덜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배제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로 실질 수익률 4%를 꾸준히 내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론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 현명한 투자자라야 가능하겠지요. 자유를 향한 도약, 퀀텀 점프. 반드시 엉덩이로 승부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야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퀀텀 점프란 원래 물리학 용어로 양자가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자 등 양자는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서서히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과 비슷하죠. 물이 끓어 기체로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액체는 순식간에 기체로 변하지요.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만큼 양이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를 경제적 의미로 많이 씁니다. 격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고 도약하는 순간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성장의 결실은 노력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 번에 폭발하듯 실현된다는 겁니다. 성장 곡선이 선형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오르는 모습이 퀀텀 점프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에서 퀀텀 점프를 꿈꿉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분명히 퀀텀 점프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부도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결과물은 말 그대로 혹독한 훈련의 대가였습니다. 피카소는 2만 점이 넘는 작품을 그려 대가가 되었고 에디슨은 무려 1039개의 특허를 신청한 후에 발명왕이 됐습니다. 부자 역시 같습니다. 부모님의 덕을 보지 않고 자수성가한 대부분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남들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즉 몇 배 몇십 배의 땀을 흘린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온 이들이 어느 날 마침내 퀀텀 점프를 이루지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기타 자산이든 크게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상순이가 벼락부자가 됐다. 트리플 A 주식이 10배가 올랐단다. 철수 횡재했대. 얼마 전 산아파트 주변으로 GTX가 들어온단다. 주변 사람들의 대표적 반응입니다.
퀀텀 점프를 이룬 사람을 벼락부자라 표현하고 부자가 된 이유를 횡재라 말합니다. 퀀텀 점프를 노력이 아닌 운으로 치부해버리죠. 과연 그럴까요? 분명 운도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노력과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 우리네 인생을 축약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히 불운한 사람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인식하고 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강남 유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대부분 압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 특히 전기차나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기회라 인식해야겠지요. 기회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주식이 오르는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이를 기회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잡으려 하겠지요.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도 기회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부는 이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퀀텀 점프를 하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겠지요. 기회를 기회로 인식했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중요한 겁니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한 수십억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신용도 좋아야 하겠지요. 주식시장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 이익을 거두었다 해도 수익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용돈 정도를 번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되겠지요. 레버리지를 써서 2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원을 벌게 됩니다. 투자 액수가 클수록 수익은 커집니다. 퀀텀 점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노력이라도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면 깊은 뿌리를 내리는 셈입니다.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퀀텀 점프를 이루죠.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할 때 속력도 마침내 빨라집니다. 운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선형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비선형적 점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 언제 부자가 되지? 란 불평 대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게도 퀀텀 점프의 순간이 찾아올 거야. 란 믿음을 가지세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 역시 그렇습니다.